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사계절 내내 바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밤나무가 많아 밤골이라 불렸는데 가을이 깊어지면 온 산이 붉게 물들고 낙엽이 지천으로 깔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순박하여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그저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며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어느 늦가을 밤, 평화롭던 이 마을의 정적을 깨트리는 기이하고도 슬픈 사건이 발생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당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둘레가 어른 5명이 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웅장하여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나무 아래에서 제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곤 했는데 그날 밤은 유독 구름이 달을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당산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흐느껴 오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에 창문을 굳게 닫았으나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마을 입구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꽹과리 소리에 하나둘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아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윤선비 역시 그 소란에 잠을 설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닦는 선비였기에 새벽의 소란이 단순한 취객의 행패나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서둘러 두루마기를 걸치고 호롱불을 손에 든 채 마당으로 나섰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멀리 당산나무 쪽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비명 섞인 탄식이 들려오자 윤선비의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당산나무 아래에는 이미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서려 있어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윤선비가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자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나무의 굵은 기둥 어딘가에 고정된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선비가 호롱불을 높이 들어 그곳을 비추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참혹하고도 기이한 광경이 드러났고 강심장인 윤선비조차 순간적으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갓 태어난 듯한 핏덩이 아기가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었는데 단순히 끈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굵고 녹슨 쇠못이 아기의 가슴을 관통하여 나무에 박혀있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아기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입고 있는 것이라곤 낡은 삼배 조각 하나뿐이라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아기의 생김새였는데 위십술이 갈라져 잇몸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악마의 자식이다, 하늘이 노하여 괴물을 보냈다라는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누군가는 당장 불을 질러 태워버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기의 발치에는 하얀 소금이 잔뜩 뿌려져 있었는데 이는 마치 부정한 것을 막으려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처럼 보였기에 공포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윤선비는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아기의 일그러진 얼굴과 앙상한 팔다리를 바라보며 이것이 초자연적인 악마의 장난이 아니라 인간의 잔혹함이 빚어낸 비극임을 직감했습니다. 윤선비는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차분하면서도 엄한 목소리로 조용히 하시오 라고 일갈하며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비록 생김새가 남들과 다르다 하여
어찌가 태어난 생명을 악마라 칭하며 이토록 잔인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마을의 촌장격인 박 노인이 나서서 하지만 선비님, 저 입술을 보십시오. 저것은 필시 요물이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소금까지 뿌려진 것을 보니 누군가 앵마기를 하려다 실패한 게 아닙니까? 라며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윤선비는 박노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나무 기둥으로 다가가 박혀있는 쇠못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못은 깊숙이 박혀 있었고 주변에는 검붉은 피가 굳어 있어 아기가 살아있을 때 혹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못이 박혔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윤선비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깊은 슬픔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으나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한 눈으로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뿌려진 소금은 꽤나 고운 소금으로 가난한 산골 마을의 일반 가정에서는 흔히 쓰기 어려운 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도끼나 장도리를 가져오게 이 아이를 내려주어야겠다. 윤선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정탄다며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자 윤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직접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때 평소 윤선비의 집안일을 돕던 꺽쇠라는 청년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와 선비님, 제가 돕겠습니다. 양반님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챙겨온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꺽쇠가 조심스럽게 못을 빼내는 동안 쇠와 나무가 마찰하며 나는 끼익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고 그 소리는 마치 아기의 마지막 비명처럼 들려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작은 몸이 나무에서 떨어지자 윤선비는 미리 준비한 하얀 무명천으로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작은 몸뚱어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 안에 담긴 원한과 슬픔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윤선비의 팔을 짓눌렀습니다. 윤선비는 아기를 안고 마을 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선비님, 그 시신을 마을 안으로 들이시면 아니 됩니다. 부정이 탑니다. 마을 밖 숲속에 버리거나 태워야 합니다. 몇몇 아낙네들은 아이의 입을 가리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장정들은 횃불을 들이밀며 길을 막아설 기세였습니다. 윤선비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너희는 저 아이의 모습이 무섭느냐? 아니면 저 아이를 저리 만든 사람의 마음이 더 무섭느냐? 윤선비의 나지막한 물음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 속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뱃속에서 10달을 품어져 나온 생명이다. 비록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 하여 이리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죽어서도 쉴 곳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을에 재앙을 부를 것이다. 윤선비의 서슬퍼런 기세에 사람들은 슬금슬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선비는 자신의 사랑방 한켠에 아기의 시신을 누이고 촛불을 켜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아기의 시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감싼 천을 풀고 의학 지식이 있는 눈으로 시신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입술이 갈라진 구순열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외에는 손가락도 발가락도 모두 10개씩 달린 평범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기의 배꼽의 탯줄이 매끄럽게 잘려있고 실로 단단히 묶여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짐승이 물어뜯거나 산에서 홀로 나와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출산했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즉, 산파나 그의 준하는 경험, 있는 사람이 아이를 받았다는 뜻이었고
이는 곧 이 마을이나 인근 마을 어딘가에 이 아이의 출산을 도운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오로지 새벽녘 당산나무 아래의 사건뿐이었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다리 찼다던데 혹시 그 집 아이가 아닐까? 아니야. 그 집은 어제 순산을 했다고 들었네.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마을의 모든 임산부와 갓난아기를 둔 집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최부자 댁의 대문이 열리며 하인들이 바쁘게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최부자는 이 마을의 지주이자 콧대 높은 양반으로 평소 마을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윤선비가 시신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하인을 시켜 윤선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흉한 물건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니 당장 내다 버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선비는 최부자의 전가를 받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 체면과 가문의 영광만을 따지던 최부자가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딘가 석연치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윤선비는 하인에게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선비의 첫 번째 도리이니 내 알아서 할 것이라 전하라고 단호하게 담려보냈습니다. 돌아가는 하인의 뒷모습을 보며 윤선비는 이 사건이 단순히 버려진 아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권력과 감춰진 비밀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선비는 마을의 산파 역할을 하는 꼬부랑 할멈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탯줄을 묶은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기에 마을에서 아이를 받아내는 일에 능숙한 산파 할멈이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파 할멈의 집은 마을 외딴 곳 대나무 숲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마당에 나와 나무를 다듬고 있을 시간임에도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윤선비가 살인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며 계십니까? 윤선비입니다. 하고 부르자 방 안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할멈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틈새로 보였습니다. 선비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그날 밤 알아누워 꼼짝도 못했습니다. 할멈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고 문을 닫으려는 손길은 다급했습니다. 윤선비는 닫히려는 문을 억지로 밀지 않고 그저 문 밖에서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멈, 내가 온 것은 추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아침 발견된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저승길이라도 편히 가라고 밥 한 술, 옷 한 벌 제대로 입혀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시 지피는 데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기별을 주시오. 윤선비의 말에 문 안쪽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으나 문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선비는 다시 사랑방에 앉아 아기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오고 창호지 문 밖으로 바람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우우 하는 바람소리는 마치 아기가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처럼 들려 윤선비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눈을 감은 채 뇌리에 박힌 몇 가지 단서들을 조합해 보았습니다. 고급 소금, 능숙한 탯줄 처리, 최부자의 과민 반응, 그리고 산파 할멈의 두려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선비의 방문 밖에서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같은 것이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 소리와는 다른 누군가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윤선비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문틈으로 어른거렸고 무언가 작은 물건이 갯마루 위에 놓이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윤선비가 문을 확 열어젖히자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담장을 넘어 급히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마루 위에는 작은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선비가 꾸러미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고급 비단 베네 쪼고리와 은으로 만든 작은 장신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비단에는 항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이는 평범한 상민의 집안에서는 결코 쓸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윤선비는 베네 쪼고리를 손에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이 아이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이었구나. 비단 베네 쪼고리 안쪽에는 먹물로 희미하게 장수정서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오래 살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거나 기원이었을 터인데 태어나자마자 차가운 쇠못에 박혀 생을 마감한 아이의 운명과 대비되어 더욱 비통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선비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마을의 도리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선비로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윤선비는 아기의 시신 곁에 촛불을 하나 더 밝히며 긴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짙고 무거웠지만 윤선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의지가 작은 촛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며 당산나무를 흔들었고 밤골 마을의 비밀스러운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밤골의 아침 안개는 여느 때보다 짙고 무겁게 내려앉아 마을 전체를 회색빛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갯마루에 앉아 어젯밤 누군가 몰래 두고 간 비단 베네 쪼고리와 은장식을 다시금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비단 위에 수놓아진 항 모양을 비추자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윤선비는 이 물건들이 죽은 아기의 신분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깊숙한 장롱 속에 조심스럽게 감추어 두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곳곳에서 불안과 공포가 섞인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물을 갖는 대신 삼삼오오 머리를 맞대고 지난밤 당산나무 아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글쎄, 어젯밤에 윗마을 김신의 외양간소가 이유 없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구먼. 그뿐인가 아랫마을 박신의 장독대가 저절로 깨졌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이게 다 그 악마의 아이 때문이 아니겠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은 마치 발 달린 짐승처럼 빠르게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이 흉흉한 소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최부자 댁의 행랑채였는데 최부자의 하인들이 장터와 주막을 돌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부자의 집사격인 마름은 사람들에게 술을 사주며 그 흉물을 마을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밤골 전체가 저주를 받아 몰살당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마치 예언이라도 되는 양 받아들이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윤선비가 시신을 거두어들인 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윤선비는 마을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갓을 쓰고 집을 나섰는데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오던 마을 사람들이 슬금슬금 눈을 피하거나 길을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 대신 의심과 원망이 서려 있었고, 이는 윤선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자나무 근처로 다가가 소문은 소문일 뿐, 짐승이 죽고 독이 깨지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게라고 타일렀으나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오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윤선비 앞을 막아서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내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지만 이런 병고는 처음이오. 인심이 흉흉해지면 없던 귀신도 생기는 법이라네. 자네가 아무리 학식이 높고 올바르다 해도 마을 사람 전체의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어. 차라리 그 아이 시신을 최부자 말대로 태워버리고 굿이나 한 판 크게 버리는 게 어떻겠나. 오 촌장의 말은 윤선비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체념과 미신에 대한 맹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오 촌장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촌장님, 두려움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저 아이는 악마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두려움 때문에 2번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진실을 덮는다면 앞으로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죄 없는 아이 탓으로 돌려질 것이고, 진짜 죄를 지은 자는 그림자 뒤에 숨어 웃고 있을 것입니다. 오 촌장은 윤선비의 강직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윤선비는 마을길을 따라 걷다가 토목점을 운영하는 김서방네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비단 베네저고리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서방은 윤선비를 보자마자 황급히 가게 문을 닫으려 했으나 윤선비가 한 발 앞서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에는 형형색색의 비단과 무명천들이 쌓여 있었지만 주인인 김서방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서방, 내 자네에게 물을 것이 있어 왔네. 이 마을에서, 아니 이 근방에서 최고급 명주 비단의 항문이를 수놓아 아이 베네저고리를 해갈 만한 집이 어디 있겠는가. 윤선비의 질문에 김서방은 눈동자를 굴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제발 저를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단을 쓸 수 있는 집이 이 고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윗마을 대감댁이나 여기 최부자 어른댁 정도나 쓰시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윤선비는 김서방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바를 확인했을 뿐이었지만 김서방의 반응을 통해 최부자 댁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두려워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윤선비는 가게를 나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구나. 그는 발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하려 했으나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무당이 구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붉은 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는 모습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상석에는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앉아 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윤선비가 나타나자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저 선비가 묘물을 집안에 들이는 바람에 마을에 애군이 끼었다. 무당이 말하기를 오늘 밤 안으로 그 시신을 태우지 않으면 마을에 역병이 돌 것이라 한다. 최 부자의 선동에 구판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선비에게 쏠렸습니다. 개 중에는 돌을 집어든 사람도 있었고 당장이라도 윤선비의 집으로 달려가 불을 지를 태세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꼿꼿한 자세로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는 광기와 탐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 어찌하여 죄 없는 아이를 핑계삼아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자네는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윤선비의 일갈에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하늘, 하늘의 뜻을 거스른 건 바로 저 흉측한 괴물을 낳은 어미와 그것을 감싸고 도는 자네일세. 내 가문과 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네. 자네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어찌 감당할 텐가. 최 부자의 협박은 노골적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윤선비는 지금 당장 맞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야유와 욕설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선비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만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불을 질러라, 악마를 내놓아라 하는 고함 소리는 밤이 깊도록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외딴 곳에 사는 산파 할멈의 집에도 어둠이 내렸습니다. 할멈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는데 방 밖에는 건장한 사내 둘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가 보낸 하수인들로 할멈이 혹여나 딴 마음을 먹고 입을 열까봐 감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멈, 오래 살고 싶으면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니 말이야. 사내들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할멈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할멈은 며칠 전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 부자 댁으로 불려가 아이를 받았던 그날,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고 기겁하던 최 부자의 모습, 그리고 산모의 비명소리 대신 들려오던 차가운 명령소리를 말입니다. 이것은 내 핏줄이 아니다. 당장 처리하라. 할멈은 아이를 살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할멈은 부엌 한 구석 조왕신에게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윤선비의 집 사랑방, 촛불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아이의 시신 곁에 앉아 묵묵히 책을 읽으려 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라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선비는 문득 어젯밤 누군가 두고 간 베네 쪼고리를 떠올렸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증거물을 가져다 준 사람은 분명 이 집안 내막을 잘 아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누군가일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닫힌 진실의 문을 열 열쇠다. 윤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최 부자 댁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지만 안채 깊숙한 곳의 일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산파 할멈을 제외한다면 아마도 산모를 가까이서 모시는 몸종이나 유모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윤선비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은밀하게 최 부자 댁 주변을 탐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마당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돌멩이에 종이를 묶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윤선비가 급히 나가 종이를 펼쳐보니 서툰 글씨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시 뒷산 성황당으로 오시오. 혼자 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윤선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누군가의 다급한 요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윤선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자시가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판이 끝나고 술에 취해 젖떨어졌거나 제풀에 지쳐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윤선비는 짐짓 않은 척 불을 끄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뒷문을 통해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밤, 산길을 오르는 윤선비의 발자국 소리만이 숲속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성황당은 마을 뒷산 중턱에 낡고 허름하게 서 있었는데 낮에도 음산하여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윤선비가 성황당 앞에 도착했을 때 낡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선비가 누구시오? 하고 묻자 여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윤선비는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부잣댁 며느리의 저점이이자 안주인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월매였습니다. 월매는 윤선비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아기씨는, 우리 아기씨는 죄가 없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성황당의 낡은 벽을 타고 흘러내려 듣는 이에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월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는 윤선비의 짐작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비정했습니다. 최부자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며 기영을 가지고 태어난 손자를 직접 처리하라고 아들 내외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실신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방 안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은 최부자의 사주를 받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어젯밤 베네쩌 고리를 훔쳐다 드렸습니다. 아기씨가 이승에서 입어보지도 못한 그 옷이라도 입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최부자 어른이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도 산파 할멈도 모두 죽은 목숨일 겁니다. 월매는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윤선비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굳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 반드시 너희를 지키고 죽은 아기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니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줄 수 있겠느냐. 월매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선비는 그녀를 먼저 돌려보내고 혼자 성황당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남은 것은 최부자의 권력과 마을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어려운 싸움이 될 터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윤선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윤선비의 집과 최부자의 집, 그리고 진실을 품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밤골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새벽닭이 돌을 치며 울었지만 밤골의 아침은 여전히 무거운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밤새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사랑방에 앉아 촛불이 사그라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얀 천에 덮인 작은 아기의 시신이 놓여 있었고 장롱 깊숙한 곳에는 어젯밤 월매가 전해준 비단 베네쩌 고리와 은장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유류품이 아니라 이 마을을 덮고 있는 거대한 거짓의 장막을 걷어낼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윤선비는 창호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영혼을 달래줄 결전의 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윤선비는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마당은 하얗게 덮여 있었고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꺽쇠를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마을 원로분들과 촌장님을 찾아뵙고 오시 오전 11시, 오후 1시에 내 집 마당으로 모여달라고 전하게 중대한 사실을 밝힐 것이 있다 하고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야 한다고 간곡히 청하거라. 꺽쇠는 주인의 비장한 표정에 눌려 두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윤선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산파 할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파 할멈의 집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최 부자가 심어놓은 눈과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선비는 큰 길을 피해 대나무 숲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을 택했습니다. 댄잎들이 바람에 스치며 내는 쏴 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할멈의 집에 가까워지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낯선 사내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는 최 부자가 할멈의 입을 막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윤선비는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기지를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숲속에 몸을 숨기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덤불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사내들의 시선이 쏠리며 누구냐 하고 소리치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윤선비는 날렵하게 살인문을 넘어 할멈의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는 할멈이 웅크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다가 윤선비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쉿트. 할멈, 접니다. 윤선비입니다. 윤선비는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할멈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비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습니까? 들키면 저놈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제발 가주십시오. 할멈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할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따뜻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멈, 두려운 마음은 압니다. 허나 죽은 아이가 밤마다 구천을 떠돌며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지만 죄 없는 핏덩이를 저리 보내고 우리가 어찌 편히 눈을 감겠습니까? 할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그날 밤 그 작은 것이 살겠다고 꼼지락거리던 모습이 눈에 밟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 어른이 무서워. 윤선비는 할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부자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의 이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오시 내 집 마당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할멈이 와서 그날 본 그대로만 말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윤선비의 진심 어린 설득에 할멈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선비가 할멈을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이미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최 부자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윤선비의 집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마를 내놓아라. 당장 태워버려야 마을이 산다.
사람들은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부자는 가마 위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덮고 눈의 가시 같은 윤선비까지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윤선비는 꺽쇠에게 대문을 활짝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던 사람들이 멈칫하며 주춤거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윤선비가 갓을 쓰고 도포를 단정히 입은 채 마치 바위처럼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기의 시신이 놓인 상이 있었고 그 옆에는 맑은 물이 담긴 대야와 몇 가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선비의 섯을 퍼런 기세에 압도된 사람들은 감히 마당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고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워 소란을 피우는가? 윤선비의 호령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엄중한 위엄이 서려 있어 시끄럽던 사람들의 입을 일순간에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윤선비는 천천히 군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이 아이가 악마라 하여 불태우려 하는가? 그렇다면 좋다. 만약 이 아이가 진짜 악마라면 내 손으로 직접 불을 놓을 것이다. 허나 만약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자식이라면 그 죄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군중 뒤에 있던 최 부자가 거만하게 나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윤선비, 아직도 그따위 소리를 하는가? 윗입술이 찢어진 저 흉측한 몰골을 보고도 사람의 자식이라 우기는 게냐? 저것은 필시 유물이니 더 이상 부정 타기 전에 당장 불태워야 마땅하다. 최 부자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동조하며 맞습니다. 당장 태웁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려던 찰나 마을 원로들과 오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게! 오 촌장의 일갈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윤선비가 중대한 사실을 밝힌다 하여 우리를 불렀네. 드러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네. 오 촌장은 윤선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윤선비는 감사의 뜻으로 목례를 하고 아기를 덮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모습을 상상하며 눈을 질끈 감거나 고개를 돌렸지만 윤선비는 침착하게 아기의 가슴에 박힌 못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이 못 주변에 엉겨붙은 검붉은 피를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선비가 묻자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선비는 곁에 있던 물대야에 깨끗한 천을 적셔 핏자국을 살짝 닦아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상처를 입으면 피가 흐르지 않거나 굳어 있어 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못이 박히는 순간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기에 이렇게 피가 솟구쳐 엉긴 것입니다. 즉,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사사나가 아니라 살아서 숨쉬던 생명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살아있는 애를. 아낙네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사내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해둔 물동이에 아기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담그는 시옷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담그지는 않고 설명으로 대신했습니다. 옛 의서에 이르기를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숨을 쉰 아이는 폐에 공기가 차서 물에 뜨고 숨을 쉬지 못한 사사나는 가라앉는다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 이 아이의 가슴은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부채를 세게 붙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궤변인가? 설사 살아있었다 한들 저런 괴물을 낳은 것 자체가 하늘의 저주가 아니고 무엇인가 내 놈이 요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구나.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억지로 시신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윤선비가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것은 바로 은장식과 비단, 베네저골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어젯밤 누군가 이 아이를 위해 몰래 두고 간 물건입니다. 윤선비가 비단옷을 펼치자 그 화려함과 정교한 자수에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귀한 비단에 장수, 정서라는 글자까지 수놓아진 옷을 입힐 아이가 어찌 버려진 악마란 말입니까?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정성스레 준비한 옷입니다. 이 아이는 축복받아야 마땅한 귀한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윤선비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김서방이 군중 속에서 비단을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것은 제가 지난달 최 부자 댁에 납품했던 최고급 명주 비단이 아닙니까? 저 항문이 자수는 우리 안 사람이 꼬박 사흘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서방의 돌발적인 외침에 최 부자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 부자에게 쏠렸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김서방을 가리키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놈이 미쳤구나.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저런 비단은 한양 가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택기를 빡듯 최 부자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최 부자 어른, 댁의 며느님이 며칠 전 출산을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사합니까?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비켜라! 비켜! 하는 소리와 함께 꺽쇠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쓴 산파 할멈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월매가 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산파 할멈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증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윤선비는 할멈을 마당 한가운데로 모셨습니다. 할멈은 최 부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지만 윤선비의 따뜻한 눈빛과 죽은 아기의 시신을 보고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멈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천벌을 받을 년입니다. 저 아이는 악마가 아닙니다. 최 부자 댁 며느님이 피를 토하며 낳은 귀한 아기씨입니다.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할멈의 울음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어른이자 지주인 최 부자가 자신의 친손자를 단지 입술이 조금 찢어졌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이고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선비는 비통한 표정으로 최 부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입술이 갈라진 것은 병이지 죄가 아닙니다. 허나 멀쩡한 아이를 괴물로 몰아 죽이고 마을 사람들을 속여 그 죄를 덮으려 한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진짜 악마가 아닙니까? 윤선비의 일침에 최 부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의 위세는
땅에 떨어졌고 도덕적인 권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윤선비를 향하던 저기가 이제는 최 부자를 향한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 핏줄을 죽이다니. 짐승만도 못한 짓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 비난의 화살이 되어 최 부자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증거가 있느냐? 확실한 증거를 대라. 윤선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증인을 불렀습니다. 월매야, 나오너라. 월매가 울며 앞으로 나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하인에게 살인을 지시하며 써주었던 아이를 처리하고 나면 밭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였습니다. 하인이 술김에 흘린 것을 월매가 주워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선비가 그 종이를 받아 오촌장에게 건네자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꺽쇠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며 쌓여있던 낙엽들을 공중으로 흩뿌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아기의 영혼이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거짓된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는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윤선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지만 남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더욱 험난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기의 넋은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오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읽고 난 뒤 차갑게 식은 눈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부자, 자네가 사람이요?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을? 촌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최 부자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하던 최 부자의 기와집, 담벼락에 금이 가듯 그의 견고했던 성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을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침묵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보다 더욱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촌장의 손에 들린 빛바랜 종이 한 장은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도 깊게 최 부자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을 넘어 허망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마을의 큰 어른이라 자처하며 온갖 위세를 떨던 최 부자가 자신의 핏줄을 부정하고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순박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로 무어라 변명을 하려 했으나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의미 없는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비단옷은 이제 죄수의 수혜처럼 초라해 보였고, 머리에 쓴 갓은 비뚤어져 그의 몰락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윤선비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더 이상 그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 필요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성그러 보이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고통과 두려움은 비록 짧은 생이었으나 그 원한은 하늘에 닿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윤선비의 말에 몇몇 아낙네들은 옷구름으로 눈물을 훔쳤고 사내들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들은 저런 인면수심의 자를 우리 마을에 둘 수 없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져 당장이라도 최 부자를 멍석말이할 기세였습니다. 이때 오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멈추시오. 비록 저자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나 사사로운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요 관아에 고발하여 국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니 다들 물러서시오. 촌장의 권위 있는 말에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혔으나 최 부자를 향한 눈빛만큼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일어났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마치 도망치듯 자신의 기와집 쪽으로 몸을 돌렸으나 그 뒷모습은 이미 예전에 당당하던 양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자리에는 서글픈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윤선비는 이제 남은 과제인 죽은 아기의 넋을 위로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 아이는 더 이상 악마가 아닙니다. 그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떠난 가엾은 영혼일 뿐입니다. 부디 이 아이가 저승길이라도 따뜻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윤선비의 진심 어린 호소에 조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며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깨끗한 무명천과 짚을 가져왔고 목수일을 하는 박서방은 창고에 아껴두었던 소나무 판자를 꺼내어 작은 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엽사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맑은 청주를 한 병 들고 와 상 위에 올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악마의 아이라 불리며 배척당하던 시신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연민 속에서 비로소 사람의 자식으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윤선비는 직접 따뜻한 물을 데워 아기의 몸에 묻은 흙과 핏자국을 닦아주었는데 그의 손길은 마치 친자식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윤선비는 월매가 가져왔던 항문이가 수놓아진 비단, 베네저고리를 아기에게 입혔습니다. 옷은 아기의 작은 몸에 딱 맞았고 은은한 광택이 아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자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옷깃에 수놓아진 장수, 정서라는 글자가 윤선비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는 애써 슬픔을 누르며 염습을 마쳤습니다. 이제 춥지 않을 게다. 다음 생에는 부디 따뜻한 부모 품에서 오래오래 살거라. 윤선비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 뒷산 양지바른 언덕으로 작은 상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꽃상여는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관을 메고 윤선비가 앞장서서 길을 여는 모습은 그 어떤 장례보다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렸지만 사람들의 등줄기에 흐르는 땀방울과 뜨거운 입김은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걸으며 자신들이 며칠간 가졌던 헛된 두려움과 편견을 반성하고 어린 생명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덤 자리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따뜻한 남양바지 언덕으로 정해졌습니다. 흙은 부드럽고 볕이 잘 들어 차가운 땅속이라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정들이 곡괭이로 땅을 파내려 가자 붉고 고운 황토가 드러났고 흙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윤선비는 구덩이 바닥에 고운 짚을 깔고 그 위에 작은 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은장식을 꺼내 관 위에 올려두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이 은장식이 어둠 속에서 네 길을 밝혀줄 것이니 두려워 말고 가거라. 봉분이 다 만들어지자 윤선비는 술을 한 잔 부어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차례로 나와 절을 하거나 흙 한 줌씩을 뿌리며 아기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구슬하던 무당조차 구판을 걷어치우고 올라와 쌀을 뿌리며 넋두리를 읊조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저승 갈 때는 나비 되어 훨훨 날아가서 이승의 서러움 다 잊고 꽃길만 밟고 가소. 무당의 구슬픈 소리에 산새들도 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간 뒤 산 위에는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오는 길,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밝은 햇살이 다시 비추는 듯 했습니다.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네. 그동안 귀신이 나올까봐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러게 말이야. 결국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귀신이 무슨 죄가 있겠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당산나무도 이제는 그저 묵묵히 마을을 지키는 오래된 나무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부자 댁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인들조차 바깥 출입을 삼가고 담장 밖으로는 숨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 부자는 충격으로 자리에 눕고 며느리는 아이의 무덤이 있는 산을 향해 하루 종일 절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마음으로 추방당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던 최 부자에게 사람들의 무관심과 경멸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윤선비는 집으로 돌아와 사랑방 문을 활짝 열고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를 깨끗이 쓸고 닦으며 며칠간 묵은 먼지와 함께 마음속의 찌꺼기들도 털어냈습니다. 향을 피워 방 안의 잡냄새를 없애고 창호지를 새로 발라 방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꺽쇠가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저녁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랑방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흉흉한 소문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의 마을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선비님을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자 윤 선비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지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윤 선비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의 규율을 새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는 생김새나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 십시일반 돕기로 약속합시다. 그것이 저 아이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가르침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비극은 마을 사람들을 갈라놓는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소울음 소리도 더 이상 불길한 징조가 아닌 그저 시골 마을의 정겨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떠올라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달빛은 최부자의 기와집 지붕 위에도 산파 할멈의 초가집 위에도 그리고 뒷산에 새로 생긴 작은 무덤 위에도 공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덮어주려는 듯 달빛은 은은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윤선비는 뱃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문득 월매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기씨가 태어났을 때 비록 입술은 갈라졌지만
눈망울만은 샛별처럼 맑았습니다. 윤선비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 저 별이 되어 우리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겠구나.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그곳에서는 마음껏 웃으렴. 윤선비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아래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하얀 쌀밥 한 그릇과 맑은 정화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아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까치들이 날아와 밥알을 쪼아먹고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의 현장은 이제 치유와 화해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파견된 관원들이 최 부자 댁에 당도했습니다. 최 부자는 포승줄에 묶여 가마가 아닌 거친 수레에 태워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길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욕을 하거나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침묵만이 그를 배웅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과 명예가 한순간의 욕심으로 물거품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후 윤선비는 마을 서당을 다시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낼 때 귀하고 처남을 두지 않는다. 오직 그 마음의 씀씀이에 따라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랑랑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지난날의 악몽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봄비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밤골 마을에는 늦가을의 정취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들판에는 추수가 끝난 빈 논들이 겨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땔감을 준비하고 김장을 담그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았고 바람 소리에 놀라 잠을 설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윤선비는 저녁 무렵 뒷산에 올라 아기의 무덤가를 살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벌써 이름 모를 들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누군가 심어놓은 작은 국화 한 그루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죽음 뒤에도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국화꽃을 쓰다듬으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밤골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 소란스러웠던 가을이 지나고 입동이 갓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는 솜털처럼 부드럽고 가벼워서 땅에 닿을 때조차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가지 위에도 최 부자가 떠나고 비어버린 기와집 지붕 위에도 그리고 윤선비의 소박한 초가집 마당에도 눈은 공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마을을 뒤흔들었던 두려움의 기억들을 마치 하얀 이불로 덮어주려는 듯 눈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온통 은세계로 변해 있었고 눈부신 햇살이 반사되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윤선비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박사박하는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이 오면 길이 막힐까 걱정부터 했을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찾은 듯 집집마다 나와 눈을 치우며 서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왔구먼. 올해 보리 농사는 풍년이 들겠어.
그러게 말일세. 눈이 이불처럼 덮어주니 땅도 따뜻하겠지.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불안함이 없었고 대신 이웃을 향한 정겨움과 따스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겨울을 맞이하여 다 함께 동지 팥죽을 쑤어 나눠 먹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로부터 팥죽은 붉은색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음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마을에 닥쳤던 불행을 씻어내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큰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윤선비의 집 넓은 마당에 가마솥이 걸리고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팥과 찹쌀 그리고 땔감을 모으니 어느새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앞에선 구수한 팥, 삶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낙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익은 팥을 체에 걸러 앙금을 내리고 한쪽에서는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새 알심을 빚느라 분주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빚어야 부자가 된다네. 아이고, 자네는 손이 커서 새 알심이 아니라 호박만 하네 그려. 아낙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난번 사건 때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차고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윤선비는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도 팥죽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윤선비는 아이들을 불러 텐마루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저 팥죽의 붉은색이 왜 나쁜 기운을 쫓는지 아느냐? 그것은 붉은색이 따뜻한 불과 태양을 닮았기 때문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차가움은 따뜻함을 이길 수 없는 법이지.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하나씩 품고 있으면 세상 어떤 무서운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게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윤선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팥죽이 완성되자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커다란 대접에 붉은 팥죽과 하얀 새알심이 가득 담겨 나왔고 잘 익은 동치미와 갓 담근 김장김치가 곁들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을 깐 마당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뜨거운 죽을 후후 불어가며 맛보았습니다. 어허, 뜨뜻하니 속이 확 풀리는구먼. 올해 팥이 좋아서 그런지 달고 고소하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은 온몸을 녹여주었고 함께 나누는 정은 얼었던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산파 할멈과 월매도 초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구석에 앉아있던 그들을 윤선비가 직접 챙겨 따뜻한 아랫목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멈, 월매야, 많이 먹어라. 너희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윤선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눈시울을 붉히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에게 다가가 김치를 찢어 올려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았네. 이제 다 잊고 편하게 사시게. 그것은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오 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윤선비에게 막걸리 한 잔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우리 마을이 이리 다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다 선비님의 덕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네 좁은 소견을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촌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선비는 겸손하게 잔을 받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작은 아이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간 것이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살아가면 됩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배부르고 따뜻해진 몸을 이끌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비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사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윤선비는 뒷정리를 돕던 꺽쇠에게도 남은 팥죽을 한 동이 챙겨주며 일찍 들어가 쉬라고 일렀습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마당에는 하얀 눈 위로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화합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윤선비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작은 소반에 담아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달빛이 눈길을 비추어 걷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가운데 윤선비는 아기의 무덤가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은 하얀 눈에 덮여 마치 둥근 달처럼 보였고 주변은 세상과 단절된 듯 평온했습니다. 윤선비는 무덤 앞에 팥죽을 내려놓고 챙겨온 지푸로 눈을 살살 쓸어주었습니다. 아가야, 오늘은 마을 잔칫날이란다. 너도 이 따뜻한 죽 한 그릇 먹고 춥지 말아라. 윤선비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무덤을 향해 앉았습니다. 비록 짧은 생을 마감하고 차가운 땅에 묻혔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과 기억 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윤선비는 아기가 다음 생에는 부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오래오래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후욱하고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흩날렸습니다. 눈가루가 반짝이며 공중에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선비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달님이 윤선비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곳에 머물며 자연이 들려주는 위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윤선비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니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빛이 마치 땅에 내려온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가족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잘 것입니다. 그 평범한 행복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윤선비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 장승에게도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랑방으로 돌아온 윤선비는 붓을 들어 먹을 갈았습니다. 은은한 묵향이 방 안가득 퍼지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하얀 화선지 위에 시 한 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눈 덮인 산골의 봄은 멀었으나 사람의 마음속엔 이미 꽃이 피었네. 겉모습이 다르다 하여 미워하지 말라. 그 안에 담긴 생명은 모두 하늘과 같으니 글씨는 힘 있으면서도 부드러워. 윤선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가 살던 큰 기와집은 이제 주인을 잃고 텅 비었지만 그 빈 공간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외모나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두려움보다는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아기가 남기고 간 슬픈 선물은 역설적이게도 마을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습니다. 윤선비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내어 향을 음미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지 창호지 문을 스치는 소리가 사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노곤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윤선비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서책들을 정리하고 잠자리를 폈습니다. 깨끗하게 빤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어야겠구나.
수트로 눈을 만들고 당근으로 코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소박한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윤선비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다 타들어가 심지가 가물거렸습니다. 윤선비는 손을 뻗어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지만 그것은 무서운 어둠이 아니라 포근하고 아늑한 휴식의 어둠이었습니다. 멀리서 마을을 지키는 개의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내 세상은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밤골 마을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는 눈 덮인 산속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윤선비가 느꼈던 그 따뜻한 평온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 모든 걱정을 덮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불 꼭 덮으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